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의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 통해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 기조 속에서 추석 이후에 한국 증시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기에 오늘 영상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저의 인사이트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과연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타개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늘 이제 영상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2024년도 전에 지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2024년 전에 지금 증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 추석 연휴 전에는 연휴가 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금 확보 기조가 좀 강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지수가 떨어지는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설날도 그러고 추석도 그러고 연휴가 좀 길어지면 거의 대부분 그래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이제 매년 있는 일이니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없지 않냐. 다음번에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게 단기간에 안 끝나고 오히려 더 큰 하락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오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첫 번째 고물가, 두 번째 고금리, 그리고 세 번째 강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살펴보시죠. 자, 먼저 강달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더 올릴 거다. 기준금리를 더 올릴 거다. 현재 5.5% 정도 되거든요. 근데 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달러 기조가 나와주고 있고,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달러 인덱스라는 게 미국의 달러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가 굉장히 세지고 비싸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달러 인덱스가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저렴해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한국 증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강달러보다는 약달러, 다시 말해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완화 스탠스를 취하거나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취하게 되면 달러를 사들였던 투자금들이 모두 이제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이 아닌 그 주변 국가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투자가 확대되기도 하고요. 완화 스탠스로 가면서 돈이 풍부해질 때 보통 약달러 기조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약달러 기조로 갔을 때가 시장이 좀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달러 기조가 된다라는 것은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달러가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모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시장이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자.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시장이 불안하다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을 좋게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강달러가 지속되는 거라, 한국 증시 입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놓고 봐도요, 강달러 기조일 때 증시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한국 증시가 지금 어렵구나, 이렇게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한국 증시가 조금 반등을 보여주면서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올라가는 척 하다가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측면을 보여줬을 때 증시가 좀 살아났습니다. 7월 초중순까지 한국 증시 계속 좀 우상향을 어느 정도 보여줬거든요. 최근 달러 인덱스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다시금 증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달러 기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로 인해서 강달러 기조를 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합니다. 다시 말해서 환율이 급등해요.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투자했던 사람들도 돈을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 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환율이 1350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고점으로 1350원까지 찍었죠. 증시가 완전 초전박살나고 있을 때 1440원을 뚫었었습니다. 1445원인가까지 갔죠. 그러니까 14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진짜 큰일 난다. 이거 뭐 부도난다 이런 수준이고 1300원 위로 환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 흐름을 보시면 어때요? 환율이 다시 치솟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환율 방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면에는 결국에는 한국이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이 안전자산인데 이자를 더 쳐줍니다. 5.5%나 줘요. 한국은 비교적 위험한 자산인데 이자율을 3.5%밖에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더 안전자산이 돈도 더 많이 벌어주는데 수익률도 더 좋은데 누가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환차손도 일어나요. 한국에 돈을 넣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한국에 투자해서 이득을 봐도 환율 그 올라간 것만큼 수익률이 안 나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외국인들이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게 되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있는데 물가가 높다라는 거예요. 고유가로 간다. 일반적으로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대표적인 이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입니다. 기름값이에요. 이 기름값이 안 잡히면 유가가 안 잡히면은 물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게 유가예요. 근데 이번 7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9월까지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90불에서 놀고 있어요. 즉 100불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는 좀 이제 횡보를 하고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면 이제 100불까지도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지금 중동이 마지막으로 돈을 한번 제대로 긁어 모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동과 합의를 해서 물가 잡기 위해서 증산을 좀 해달라 했는데 오펙 플러스에서 중동이나 러시아들도 이번에 에너지를 통해 돈을 좀 벌어볼 심산인지 어지간해서는 지금 유가를 낮출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그 기름 더 퍼내면 되거든요. 증산하면 되는데 증산 잘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겠다. 물가가 쉽게 잡히진 않을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우리 장바구니 물가도 올라가고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하기가 힘들어지죠. 소비를 안 하면 투자도 위축되고 그럼 전반적으로 경기까지 죽게 되고 고용도 죽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고금리까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고금리 긴축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돈 빌리기도 어려워지니까 투자는 더 위축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물가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어떻게 돼요? 잡히는 듯 했던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물가가 꺾이고 있는 게 아니라요. 물가 상승률이 꺾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꺾이고 있는 것도 여전히 물가가 올라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3.4%대로 한국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왔고 미국은 3.7%대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미국의 상승률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기준금리가 3.5%거든요. 미국은 지금 5.5%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하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격차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때요? 격차가 지금 거의 비슷하죠. 이러면은 기준금리를 다음번에 한국은 올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준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더 올린다고는 하는데 사실 동결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도 됩니다. 근데 한국은 올려야 되는 지금 턱밑까지 지금 추격을 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3.75에서 4%대까지 또 올릴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은 이제부터는 좀 천천히 기준금리를 올릴지 몰라도 한국은 좀 공격적으로 올릴 수도 있다. 만약에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환율 방어가 안 돼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IMF 같은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영끌에서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 사는 사람들 다 나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후폭풍이 밀려올지 진짜 부동산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급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빚만 남은 증시가 됐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이 고객 예탁금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현금, 돈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신용잔고예요.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빚이에요. 빚으로 투자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세 상승 전에 일반적으로 이 신용을 한번 확 줄여가지고 털고 주식시장을 건강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급등을 시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증시가 급락하면서 이렇게 신용이 다 털려 나갔어요. 못 버틴 거죠. 반대 매매 나가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신용이 줄어들고 예탁금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한 증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증시도 올라가고 대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탁금과 신용이 같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런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을 때 대세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예탁금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신용, 빚이 급격히 줄어들었을 때 증시가 건강하게 급등을 했다. 그리고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예탁금, 현금이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 다 돈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식시장에는 빚만 남아 있습니다. 이 빚도 같이 좀 줄어줘야 되는데 줄지를 않아요. 빚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제 박살을 내겠죠. 주가를 박살내면 빚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왜?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밑으로 박살내려고 할 거예요. 과거에는 파란색 선이 밑으로 가고 빨간색 선이 위로 올라갔을 때 이 격차가 극도로 벌어졌을 때 대세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반대 상황.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가 있고 빨간색 선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증시가 올라가는 척하다가 초전박살이 날 수 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증시가 큰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투자를 하고 이때 힘을 빼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박살나기 전에 징후를 보여주고 있을 때 박살이 난다라고 하면 저가에서 계속 모아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지표들은 결국 결과론적인 거예요. 증시는 주식시장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악재들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고금리, 고물가, 강달러 그리고 빚만 남은 증시 이런 것들이 다 결론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지금의 하락을 이끈 겁니다. 명절 이후에 과연 추가적으로 폭락이 나올지 여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 소수의 확률이지만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소외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을 말씀드렸죠. 매년 12조 원씩 주식시장에 넣을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폭락 사태가 나온다면 주식시장을 빚을 털어버리고 건강하게 저평가된 상황에 한국 증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매년 연기금이 매집을 시작할 것이다. 저가 매수부터 꾸준하게 이제 몇십 년간 모아나가겠죠. 그때부터는 엄청난 대세 상승, 10,000포인트를 볼 수 있는 코스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포지션은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빚으로 매수한, 대출로, 신용으로, 미수로 매수한 주식 물량은 싹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거 다 반대 매매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빼야 되는 돈은 미리 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돈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연기금처럼 여러분들의 노후를 대비하면서 가져갈 돈이라면 빼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폭락이 나올 때 모아나가셔야 되겠다. 그때 여러분들이 우량주를 모아나간다면 엄청난 주식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의 기회에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코앞에 닥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꽉 잡으셔가지고 제대로 주식 부자로 거듭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의 변동성 있는 장 그리고 엄청나게 불안한 증시를 즐기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지금 가장 차디찬 이 계절을 여러분들 함께 이겨내고 이번 2023년 연말 겨울 정말 추운 겨울이 될 수 있습니다. 꽉 붙잡고 주식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테마주 하고 있는 거 다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테마주 혹은 지금 뭐 작전주 뭐 이런 거 다 하지 마세요.
건강한 우량 성장주로 갈아타시고 그런 종목들을 계속 모아나가면서 우량 성장주인데 저평가돼 있다. 지금 괜찮습니다. 폭락한다 해도 그런 종목들은 현재 주가 대비 엄청난 우상향을 보일 거기 때문에 매집해 나가시기라 말씀드리면서 건강하지 못한 종목은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대출로 비주로 매수한 물량도 모두 정리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여러분들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노후 10년 20년 후 대박나고 주식 부자가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여러분들 불안한 증시 즐길 수 있는 투자자로 그리고 건강한 투자를 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기 바라면서 항상 이 단타장인 영상 기다리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계속 잡아드릴 테니까 기업들도 제가 찝어드릴 거거든요. 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눌러 놓으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